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 주제를 함께 하실 국정기획자문위원 자문위원 김준형 어디 교수지? 한동대 교수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예, 국정기획자문위원 방송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쑥 나가버렸어 그냥. 예, 그래서 저도 나왔습니다. 근데 15일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5일까지였는데 10일 연장됐습니다. 7월 15일이요? 예, 7월 15일 다 끝입니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그러면 두 달 좀 넘게 하신 거예요? 아, 60일, 딱 60일인 것 딱 같은데. 60일. 돈은 15일까지가. 급여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준다, 당에 드려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안 드리고 아마 예산이 편성한 다음에 주겠죠, 나중에. 저보다 더 어떻게 더 잘 아시죠? 예. 아니, 그거 안 주면 소송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김창수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난 통일부 장관으로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정권은 길기 때문에. 예. 그럼요. 2기, 3기. 네.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뭐 많이 최소 있죠. 차관급 아니야? 아니,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잡을 건데 그럼요. 통일부 장관 가셔서 한 7년 하셔야죠. 그럼 이번에는 비서관으로 갔다가 요 다음에 장관 갔다가. 요 다음에 장관 가는 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잡으면 장관 시킬게. 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 변호사님. 네. 무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우리 참여연대 민변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이게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름다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한테 왜 보복을 하고 귀찮게 해가지고 생계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잘 몰라갖고 지원을 안 하셔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으실까봐. 공익제보 한 사람들 중에? 네, 공익제보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어려워진 분들, 이런 분들 심사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가지고. 잘리고 왕따 되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보복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공익제보를 앞으로 못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건데요.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8월 23일 날 통보를 해드린 다음에 선정이 되시면 생계비도 지급하고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예. 심리 치료까지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주변에 고통받고 계시는 공익제보자들을 아시거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은 왜냐면 숨어버리거든. 네네. 예, 피해보다가 숨어버리니까. 꼭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주 올바르고 좋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니까 예. 예,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지원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공무원 할 거 그랬어. 공무원 했으면 공익제보 날마다 했을 텐데. 어? 금방 잘리지. 아니, 잘리고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전국구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와이드9 WID9 와이드9.net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와이드 몰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인터넷상에서 팔던 좋은 물건들을 한 100여 개 정도 입점을 시켰는데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물건이 팔리는데 한 6개월쯤 걸린대요. 예. 물건을 정착되는데. 아니 하나라도 사는 게 하나라도 사람들이 계속 눈팅만 한대. 이게 믿음이 가나 어쩐가. 근데 다른 데서 팔던 거예요. 다른 어디 사이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 이제 물건이 했는데 지난주에 광고 나간 날서부터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팀들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와이드9.net 가입하시는 분들 파인프라 치약이라고 아주 좋은 치약인데요. 그 파인프라 치약 여행용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wide9.net.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갖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우리 사회에 돈 필요할 때 제가 돈 잘 씁니다. 팡팡 쓸 수 있도록 wide9.net 쇼핑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치약치고 꽤 비싼 고급 치약인 것 같던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잇몸에 좋대요. 잇몸 치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닉네임이 인생 치약이래요. 인생 치약. 그리고 인생샷 이런 것처럼 100g 용량에 14,000원이니까 무척 비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재구매율이 70%가 넘는다 그러고 팟캐스트 좀 듣는다 하는 분들은 잘 안 됩니다. 파인프라 치약. 예, 그래서 여행용 키트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북콘서트 지난주 했나 우리가? 예. 예, 북콘서트 했는데 북콘서트 내용을 사실 여기 전국구에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비밀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전국구에서 업로드할 정도의 하기엔 좀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서 공식적인 업로드는 하지 않고 다만 최강욱 변호사 책 소개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구를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도사가 명명한 포터블 포털 최강욱입니다. 제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요.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입니다. 검찰개혁.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법조기자 김의겸, 변호사 김선수, 판사 출신 이정열,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그분들과 검찰개혁에 대해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방충망 없는 폴딩 도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폴딩 도어엔 방충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CN월 주름 방충망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 자외선 차단까지. 국내 최초 최대 높이 3m, 너비 10m까지 시공 가능한 CN월 주름 방충망. 폴딩 도어뿐만 아니라 현관, 썬룸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는 자동 방충망이 아닌 원하는 위치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충망이라서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CN월 주름 방충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661-1142로 전화 주십시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자, 정상회담 일정 다 나왔나요? 나온 셈이 있죠. 예, 일정 다 나왔어요? 네. 예. 어떻게 되나? 이번에 주제가 딱 3개예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핵 문제, 동맹 문제. 사드 문제. 사드는 원래 공식 아젠다는 아닙니다. 의제는 아닙니다. 아, 근데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사드 얘기할 거라고. 예, 근데 공식 의제는 안 올랐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측면에서 또 그동안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배치를 미룬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제 미리 지레 짐작을 해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측하고 것이죠. 있고 그다음에 저거 문제는요. 그 FTA.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아젠다가 뭐예요? 북핵 동맹 FTA가 아젠다고 거기에 사드가 이제 공식은 아닌데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북핵 동맹 그다음에 FTA. 예. 동맹 뭘 얘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맹 확인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대통령들이 되면 아무리 오래된 동맹이라도 이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재확인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장. 우리 동맹 한미 동맹 찰떡같이 믿는다. 그럴 끝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그게 이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reassurance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는 거예요 원래 동맹국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늘 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상당히 필요한 거죠. 야, 이 부부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우리 재확인하자. 재확인 안 되면 또 좀 더 떨어져 살다가. 근데 그게 부부관계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두 사람이 다 새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났으니까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드를 우리가 배치 안 하면 미국이 떠나는 거 아니냐. 전작권을 가져오면 떠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가지는 이유가 막상 전쟁이 났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걸 동맹 이론의 반기라고 그럽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니어 파트 우리는 이제 뭔가 비대칭 동맹이잖아요. 아주 강한 동맹에 우리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측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게 6월 28일 날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5월 10일 날 취임하신 대통령이 지금 한 달 좀 넘어가고 하는 건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나요? 이게 지금 최단기간이거든요. 글쎄, 이렇게 빨리 어떻게 51일 만에 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다른 모든 이슈가 지금 대통령 지난 주말에 계속 아무 일정도 안 잡으시고. 일정 안 잡았더라고요. 요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캠프 때도. 왜냐하면 이게 빨리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9월쯤에 하는 게 준비해서 하는 게 좋으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 7대3으로 뒤에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준비해서 좀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누리자. 준비해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뭔가 못 믿어하는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빨리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 전제를 달았는데도 미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북한 간다는 그것도 왜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북한 먼저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중요했고요. 또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는데 그 자리에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가 초청했어요 바로? 초청을 했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 북한 문제가 심각하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지금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구만요. 그렇죠. 미국도. 이게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에 우리만 북핵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진짜로 미국이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은 것은 아마 첫 대통령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미국한테는 중요하다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탑 프라이어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뭐 나토나 이런 거에 항상 밀렸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뭔가 미묘한 양국 차이를 좁혀야 되는 부담. 약간의 긴장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노무현 2.0이냐 또 트럼프의 불의측승 그다음 두 사람 다 협상가로 불리잖아요. 이게 묘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저는 시간이 짧지 않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원래 정상회담 정도 되면 사전에 다 조율을 해놓고 정상들이 만나서 딱 이제 확정하는 절차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조율이 다 끝나가지고 정상회담 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준비하는 만큼 지금 치열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토마스 셰넌이라는 사람도 정무차관 왔다 갔고요. 우리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완벽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은 만큼은 하지 못했던 측면이 또 존재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좁으니까 짧았으니까 이번에 대단한 그 민감한 사안을 풀고 충돌하는 것보다는 스킨십 뭔가 좋은 인상을 하고 하는 정도에 만족하자. 오히려 보면은 두 번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자. 제 걱정은 외교 안보 소위 관료라는 사람들이 그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미적인 관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왜 그 유명한 폄하 발언을 비롯해서 왜 허위 보고도 하고 장난질 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짧은 사이에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대사도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외교부 장관도 인재사 인준되고 임명되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장난질을 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도 무슨 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일부러 뭐 1분 정도로 시간을 지체시켜갖고 세워놨고 일종의 군기작거리 했다는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더더욱 이게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동안에 외교부가 한 짓거리를 보면. 관료들뿐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이라는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장난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번에 문재인 교수, 맞아. 그거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교수가 발언한 게 뭐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북한이 핵 미사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의견들은 많이 이야기된 것이고 또 현지에서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눈꽃만큼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침수 그럴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 하원 누구죠? 상원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양반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한국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방문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됐었죠. 일본 언론에서 이거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일본과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정권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퍼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넣어서 송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냥 가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네네. 악수하는데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아베가 쩔쩔매더만 손을 잡고 흔드는데 또 이렇게 쳤죠. 또 손등을. 그러게 뭐 이렇게 갖고 놀듯이 했어요. 아베를.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별 성과도 못 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자칫 잘못하면 한미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게 확 부각될 수가 있어요. 핵 문제 때문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공을 들인 미일 관계 이거를 뛰어넘는 한미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려갖고 좀 깽판 좀 놓고 잘 안 되길 바라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놀래가지고 있습니다. 당근 있죠. 저는 그거보다 토요일로 장관 돼야 되니까 국내가 걱정인데요. 그 아까 부분을 전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자, 안경환인가요? 안경환에서도 비밀 40년 전에 걸 뽑아낸다든지. 그렇죠.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갔을 때도 미국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제를 달았고 있었던 이 회의 자체가 학자들의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커지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보니까 큰일인가 보네 하고 다시 한국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미국 가서 그러면 마치 문재인 그 정부가 미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늘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기를 하고 우리가 더 문제를 삼아서 미국 사람들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가서 미국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저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난 것처럼 역공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 한 개 이상한 모습이라도 만약에 정상회담에 나온다면 악수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디스맨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난리를 칠 겁니다. 한국에서. 그게 걱정입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성격 스타일 그렇죠. 때문에 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당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한국 언론만 유일하게 문재인이 무시당했다. 한미동맹 깨졌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외교부 차관이 장관 없는 상태의 차관이 준비를 쭉 해왔었고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자면 한 열흘 전부터 외신들이라든가 미국 언론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깔아놨죠. 그렇죠. 가져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관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미국의 여론에 대해서 이미 그 물밑 작업들을 쭉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자락을 깔아놓은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가 국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맹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내적 불안과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보다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북한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이번에 북한 문제를 잘 품으로써 또 자기 국내적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사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바마하고 차별화하고 또 흔들리는 자기 정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바마도 해결 못한 거 나는 해결했다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제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은 그러니까 anything but 오바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바마가 반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했죠.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점으로 돌리고 있고 TPP도 그렇게 하고 있고 쿠바도 하고 있고 그다음 나프타. 나프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 거는 지금 다 비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오바마가 대북 정책을 못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서 anything but 오바마 나는 오바마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오바마가 안 한 것은 오바마가 아닌 거는 지금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한 거는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CFR 그렇죠.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그게 아주 보수적인 모임이라면서요. 보수요 좀 중도적이죠. 중도 보수 쪽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오바마는 실패했다. 대북 정책은.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한 게 문정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고 핵 실험을 중단한다면 식량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정인이 이번에 그 얘기를 하니까 식량 중단 공급 얘기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전략자산. 2010년 전까지는 전략자산이 안 왔거든요. 근데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문정인이 하니까 이게 난리를 핀 거 아니야. 그 미국 보수 집단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슨 뭐 사드 필요 없으면은 뭐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가짜뉴스라면서요. 보도됐던 거 안 보셨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요. 당연히 가짜.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막 증폭시키고 있는 게 사드 문제를 잘못 풀면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뽑아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의 생각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선거 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나온 거는 미국도 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아마 김주현 교수도 잘할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사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마치 미국 내부에서의 미국의 입장, 그 미국의 목소리는 하나고 그래서 바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 그 미국의 한국 학자는 어디서 소스를 받느냐 하면 한국의 보수적인 조선일보에서 받아가지고 나쁜 놈들 하여튼 과거에 그 조선일보에 또 가봤더니 내가 직접 가봤더니 갖고 미국 그 차관 이런 애들하고 대화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일 많이 조선일보 많이 보더라니까. 그리고 그 조선일보에 또 정보를 주는 쪽이 누구냐면
국정원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네. 가공된 정보를 네. 조선일보에 주면 이 조선일보가 미국에 있는 반환학자 또는 거의 친일이죠. 친일 학자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 적어가 뻥튀기 하는 거죠. 외국의 무슨 권위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나 좀 창피해 죽겠는 게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중국하고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였는데도 그렇고 나라 수준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그러는데. 아니 미 해군기지 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두테르테가. 나 진짜. 우리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아니옵니다. 아니. 제가 두테르테 만났지 않습니까? 참 맞아 이번에 아세안 순방. 근데 두테르테 만난 얘기는 광고 듣고 하면 안 될까? 그렇죠 뭐. 그러면 맨날 광고에 덫에 걸린다고 장윤선하고 자기들 얘기했던 광고 나오는데. 수강한 분들이 또 수강하는 화제의 특강.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2017 특강을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벤처업계 대부 이민아,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래 흐름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6월 9일까지 신청하셔서 얼리버드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문의전화 070-7584-2050 070-7584-2050.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전국구 와이드나인에서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포르테디 콰트로 크루즈. 7월 31일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 8월 3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 3박 4일 동안 초호와 빅토리아호에서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류 레스토랑 셰프들의 요리와 최고급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파페라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의 메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원. 전국구 애청자들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www.wide9.net 또는 02-948-1416 02-948-1416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올여름 휴가는 전국구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자, 두테르테 악수했어요. 두테르테하고 악수했죠. 손가락 몇 초? 뭐 한 1, 2초 했나요? 잠깐만. 아, 두테르테 그런 거 키 조그맣죠? 네. 그러니까 뭐 악수로 뭐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쪽팔린 지방에서 만났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아니 이제 자기네 두테르테 집이 고향이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요즘 IS가 그 근거지 만들려고 아주 위험한 민다나오 섬 최남 동부에 있는 다바오가 그 두테르테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내를 내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만 되면은 다바오에 내려갔다가 말하라고 리조트 말하라고 트럼프가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트럼프처럼 또 외국인 정상들 또 불러요 또 그래. 민다나오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정치적 기반이잖아 거기가. 그렇죠. 두테르테 난 그 막 무식하긴 해도 좀 속은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권력 잡으면 그쪽 종류의 리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 안 해요. 그렇죠. 두테르테 같은 방식은 또 우리에게 그런 속 시원한다는 측면만이 부각돼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반인권적이고 질서 파괴하고 그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후진적인 60년 초반 박정희형이야. 근데 아무튼 두테르테는 그냥 막 그렇게 지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몇 개의 정보 입력되면은 충분히 소화 안 하고 그냥 막 내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도찐개찐에 트럼프하고. 또 하여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테르테가 사고를 친 게 뭐냐면요.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T-55라는 훈련기를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테르테는 그거를 미국 전줄 알고 그래서 두테르테가 아니 T-50 훈련기에 그 훈련기인데 그런 훈련기 때문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 전투기에는 무장이 안 돼 있냐고. 왜 저런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냐고. 막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성킴이거든요. 성킴이 또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킴이 한국 대사한테 그런답니다. 아니 그 무기 너네들이 필리핀에다 판 건데 왜 우리한테 나르치냐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기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런 그런 어떤 돌발적인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발적인 리더십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옛날 오래 전에 그런 리더십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두테르테하고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느낌은? 외부는 비슷하더래 서로. 느낌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료들도 꼼짝 못한다. 자기 혼자 떠드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예를 굉장히 재밌게 드셨는데 이걸 트럼프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꾸로 가져와서 트럼프는 사드에 대해서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브리핑 받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반드시 한국에서 뭐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사오면 더 좋아할 사람이지. 미국은 이걸 해가지고 한미를 묶고 대중 봉쇄를 한다는 장기적인 군부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트럼프와 이 군부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하고 대결을 하는 것들을 오히려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가 미국 전체의 의도가 아닌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촉이 막 발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의외로 많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이 촉에 맞출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방증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나 원래 좀 동의한 거예요? 네, 원래 촉이 뛰어나시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번 김창수 박사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북미 간에는 이미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됐고 올해 북미 간의 관계가 무척 개선될 것이다. 이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북미 간에 이미 알고 보니까 또 뭐 1년 전 가까이 이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초치는 경우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은 식초 계속 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초치니까. 근데 잘 될 수 있는 게 그 폼페오 미 CIA 국장 발언입니다. 폼페오 CIA 국장이 폼페이 아니에요? 폼페이? 폼페이는 폼페오. 폼페오요? 이게 이제 제가 사투리 발언은 폼페오고요. 폼피오. 폼페오는 이제 표준 발언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폼페오가 그 미국 언론에서 한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문제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폼페오가 이제 그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그 CIA 국장이니까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하러 간답니다. 백악관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CIA가 있는 그 랭글리하고 그다음에 백악관하고 거리를 뭐 차 막힐 때는 막 대충 많이 막히는데 거기에서 버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버린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매일같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장 큰 측근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폼페오가 그렇잖아요. 근데 폼페오가 말했을 때 가장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대 관심사이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만 가득 차 있다.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 점점 더 지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그 실험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의 마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대로 되나 보자.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다. It won't happen. It won't happen. It won't happen. 그랬죠. 그렇죠. It will not happen. 플러스. 네, 그렇죠. It will not happen. 근데 이제 이게 그 뒤로 지금까지 북한은 살라미 비슷하게, 그러니까 살라미라는 거는 잘게 쪼개서, 그렇죠. 이탈리아 소세지, 잘게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국 속담을 말하면은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어느새 이제 그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이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엄청난 지금 트럼프는 머릿속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초의 위협이라고, 최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런 북한의 ICBM 능력이 고도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에서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마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는 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김종인 교수가. 네. 이번에 난 강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강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대보다 나쁜 성과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보수 언론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촉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마치 사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거대한 합의라든지 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뢰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차근차근 사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핵 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60년 동안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방으로 어떻게 빵 해결이 돼.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나는 지금 보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 장밋빛을 애들이 깔아놓으면 더 위험해요. 이거 씹는 게 차라나 장밋빛 깔아놓고 막상 가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다. 이게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디스맨 있었던 게 2001년 3월 27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례하긴 무례했죠.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홍보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돼서 오히려 거기가. 부시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클린턴과 그렇게 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근데 2001년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 지 한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대요.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부시가. 부시는 자기가 준비도 안 했는데 덜컥 온다고 와가지고 햇볕 정책을 막 싫어하는 공화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어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무례를 한 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렇게 나빠졌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마치 정상회담의 가장 실패의 예처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서 정부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FTA도 노무현 때 했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합의들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건 오히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밀어줘야 되는데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그 세력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세력들이 같이 안 보인 게 이번에 정말 안보와 국방, 외교 이런 걸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다소 결함이 있을지라도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미리 아니 가시는 걸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고춧가루 계속 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안보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국방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나쁜 놈들이야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에요. 앞뒤가 없어 이 자식들은. 이게 대한민국 나쁜 짓만 하고. 쇼트랙 감독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파벌이 갖고 금메달 따느니 그냥 떨어진 게 낫다고 우리나라 선수를 까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칼럼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 몇 명 읽었어요, 그래갖고. 뭐 특히 북한을 가면 진보가 가면 종북이라 그랬겠지만 박근혜가 가가지고 그걸 해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죠. 그거보다 1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6일 만에 딱 홍성교도소 나오면서 마이크 들이댈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므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칼럼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딱 물어봤잖아. 몇 명 읽었냐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통일 드라이브 걸 때 드레스덴 선언하기 전까지 뭐 통일 대박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뭐 천박하게 무슨 통일 대박이냐 그랬지만은 저는 그 표현의 대박이라는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자. 그리고 통일 대박론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김창수 박사를 통일부 차관쯤으로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날 거니까 제발 이거 좀 성공해라 그랬는데 쪽박이 나버린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참 보수들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 수준이 그러니까 뭐 통일이 눈앞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막 무슨 최순실이가 점을 쳤다느니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그랬다며 남재준이가. 근데 그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어떤가요? 김정은 암살을 준비했다는 게 난 일본 애들이 이거 확인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발로 나온 뉴스예요, 그게? 그럼요. 일본발 뉴스야. 가짜 뉴스 가능성이 많은데. 게 아니 우리가 박근혜 미워요. 그 박근혜 정권 믿거든.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 애들이 바라는 바야. 실제적인 계획은 안 했겠지만 뭐 참수 부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했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김정은 참수할까? 이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 세상에 관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있을까 싶은데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뭐 김정은 집무실을 향해서 뭐 타겠다 뭐 이런 정밀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그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쪽이야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이제 폼페이오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야 중국 니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설명 잘했나 보더라고 그때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북한 문제가 최대 관심사라고 CIA 국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잘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잘 모르는 북한이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은 북한은 뭐 핵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한다.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만만치 않은 나라. 그렇죠. 이제는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은 시장화가 지금 더 이상 뒤로 후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달했다. 적어도 80년대 중반에 어떤 중국이 어떤 시장 경제를 했던 그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 사실을 트럼프한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북한의 시장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미국이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 정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지 하고 그것만 있잖아요 지금 잔뜩이. 거기다가 이제 시장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해주는 것들. 아울러 트럼프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찌가 생긴다는 걸 또 꼬셔줘야죠. 트럼프 관심은 그거요 네. 그게. 네. 원래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전국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이걸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더라고. 실제로 트럼프는 누군가가 이 눈을 열어주고 머리를 개복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 가서 당신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쁜 게 여기 투자하는 게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짜 뉴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 가서 돈 벌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미개발되고 열려있지 않은 데인데 여기서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으면 어마어마한 기회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겠어? 우리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참 두 사람 다 협상가잖아요. 예. 그 트럼프는 자칭 협상가예요. 자기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타칭 협상가예요. 본인은 굉장히 샤이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근데 사람들한테 비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격과 공포로 몰아붙이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보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라 가지고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겠다고 얘기했다가 뭐 저기 암살하겠다고까지 해가지고 쫙 펼쳐놔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타임즈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니고시에이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지고 띄워주고 그 잘하잖아요. 띄워줘야 돼요. 정말 주인공을 만들어줘야 돼요. 띄워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 사람이 중심에 서서 자기가 이렇게 뜨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 교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제를 오바마가 못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신이 이거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트럼프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거는 바로 오바마가 못했던 부분을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뜨는 거. 그다음에 또 이걸 얘기합니다. 아마 연설문에도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위대한 동맹이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트럼프가 했던 좋은 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동맹 앞에 이걸 그 수식어로 누라 그러면 되겠네. 위대한이 형용사니까 부사 extremely 극단적으로 위대한 동맹이다. 근데 저는 그 트럼프 띄우기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건 김준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거긴 빠는데 또 선수들 아니야.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 근데 이제 또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안 돼. 거기 가가지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너왜 엉덩이나 만질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를 만났던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있어 몇 번 이야기했던 아베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 일단은 바짝 엎드린 거죠. 비굴해 죽겠어. 그러니까 찰리길 밖에서부터 엎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보따리 왕창 들고 가고 이런 이제 아베 스타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시진핑 스타일.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협상 한번 해보자 해놓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100일 경제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자 크게 하나 던지고 그러면서 조근조근 차분차분하게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프랑스. 그렇죠. 마크롱. 악수부터. 일단은 내가 트럼프한테 기 안 죽는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하면서 마크롱 스타일 또 메르켈은 또 트럼프하고 해놓고 나서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지는 리더십의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앞장서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자신감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마크롱의 젊음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크롱 와이프가 트럼프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어떤 트럼프를 상대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김준 교수님이나 우리 봉도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협상가로서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즘 남북 뭐 태권도도 하는데 태권도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투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유도 같은데. 태권도도 그런 거잖아요. 웬만하면 지나가려 그랬는데. 원래 태권도 그냥 정명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건가요? 아니 저희가 잘못 들었네. 이대목에서 양념 삼아서 실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그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지금 요새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전라도 말고 찌클고 있잖아요. 쫙 안전대상 쫙 해버리잖아. 그거에 대해서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영어를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아니 잘하면 하는 거지. 국가원수는 자국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설이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일반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왜 미국의 한국계 누가 또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면서요. 엊그제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 안 보셨어요? 미국의 조셉 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뭘 맡았죠? 찾아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킴이 예전에 대사로 왔을 때도 조셉 윤은 투표에서 이번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for no 얘기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원비얼 가가지고 하여튼 아니 미국에서 무슨 자리를 맡았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한국계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매파의 핵심 저거 들었구나. 빅터 차가 한국의 대사의 내정이 됐다. 그게 주한 미 대사의 내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성킴 생각이 났나 봐. 그러니까 그게 성킴이 왔을 때도 뭐 한국에서 자랐네, 뭐 한국말을 잘하네 어쩌고 하면서 한국 사정 잘 알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사람 진짜 뼈속까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도 과연 기대할 게 있는 건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그게 끼면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국 학자가 바로 빅터 차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사람. 아까 강경화 장관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요. 워낙에 영어를 잘하고 원래 들으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만나러 갔을 때 통역을 했는데 클린턴이 저 여자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짝이 되면 저는 외교부 장관이 미국도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를 담는 안보실과 외교장관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옛날에 오바마 때 1기 외교장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얼굴마담입니다. 좀 고급 외교를 하고 가서 의전 외교를 하고 그다음 G20나 UN 같은 데 가서 아주 세련되게 하는 거기에서 가장 알맞는 사람이 저는 강경화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짝이 되는 거냐면 진흙탕 싸움을 하는 안보실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밑에서 협상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겨내고 이 쌍날개로 가면 좋죠. 근데 지금 안보실이 너무 점잖잖아. 뭐 능력을 발휘하겠죠.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 국가 간 관계나 서로 이제 정치인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심양시장하고 이제 무슨 그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업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 그 여자가 공무원인데 정말 완벽하게 통역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게 너무 뛰어나 손해가 농담으로 우리 지금 그 대중 사업 이게 무척 중요하니 저 통역 저 여성을 높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저 통역 저 여성을 우리 국회에 취업시키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랬더니 그 진정구 시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울시 전체를 다 줘도 저 여성은 안 보냅니다. 자기 인재다. 중국의 인재다. 그런 인재라는 건데 이 사람도 아는 거야. 그래갖고 회의를 하는데 통역이 6-7명 있거든요. 그 사람 통역할 땐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는데 식사도 안 해요. 식사할 때 농담으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거 통역하려고. 그러니까 이 통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 간 정책 관계에서 무척 중요해서 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난 무척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뭐라고 통역을 하겠어. 영어의 뉘앙스와 그 특유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강경화 장관은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저는 조금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영어로 말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면서 가져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경화 장관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세력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멋쓰게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요 지금 취임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말로 멋진 비전을 제시해 봅시다. 그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정책을 갖고 시비를 걸었겠죠. 그렇죠.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국가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 하면은 또 막 토시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전상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고 하니까 강경화 장관을 비판했던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멋쓰게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렇게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또 죽어. 아니 간단히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목숨 걸고 강경화 반대했던 사람이 그 의원이 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의원이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휴 우리 애가 이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왔으니까 영어가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야 너 강경화 장관 봐라 영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라고. 가짜뉴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아니 영어만 하면 지들이 사대주의자라서 껌뻑 죽어요. 강경화 영어 하는 거 보고 한 말들도 못했을 걸. 그러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했었으면 앞으로 하고. 국회 답변도 영어로 해버리라고. 가가지고 뭐라 씨앗되기 문제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되게 상황을 좀 이 전체 분위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위기.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이 의자 빼도 돼? 의자 옮겨도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라운드 테이블을 바꿔버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청와대를 안 들어가봤는데도 딱 들어갔고 자연스러운 사람 최고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교도소가 자연스러워. 얼마 자연스러워. 교도소 여러 번 들어가봤으니까. 장악을 해 교도소를. 근데 강경화 장관도 누구를 만날 때 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장악하고요. 거기를 세 번째.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합니다. 노 대통령 때 처음 방미해가지고 환대를 받았을 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잖아요. 업돼가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자기가 청와대 강경화처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마크롱처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할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강경화 장관 아니에요. 거가 자기 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방 김준일 교수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도 그걸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 사실은 그 당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사진 찍으려고 미국 가면 왜 가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막 시비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반미 대통령이 온 거 아니냐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난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냐. 미국 간 사람들 마치 친미주의자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경우도 있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막 반미 대통령 몰아세웠는데 노 대통령의 당시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 언론에 반미 대통령으로 이렇게 낙인시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발언을 또 오버한 거죠. 내가 미국이 안 했으면 뭐 인민군의 뭐 포로 소용소에 있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발언을 오버했는데요. 조금 오버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말 잘못하면 미군 철수할 거라는 식으로 미국 내 일부 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냥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국내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포석을 다 깔고 강경화 장관이 또 김정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의전과 외교에 익숙한 강경화 장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고 좀 발언을 좀 오버했고 했을 때 네. 청와대 내에서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딱 한 명 위대한 행정관이 한 명 있었어. 첫째, 둘째, 셋째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행정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창수. 뭐 제가 웃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싫어해요 이거. 왜냐면 이종석. 예. 이종석 그분이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할 자신이 없으니까 김창수 행정관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 가갖고 앞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하고 잘렸나? 그래서 그게 이제 이종 장관 회고록에도 있는데요. 예. 칼날의 평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겁없는 젊은 행정관이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잘못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5가지 발언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쫙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반미 대통령을 시켜 있는데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려면은 미국과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의 여론 직접 들었구나. 그 이야기를 직접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5가지 잘못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꾸짖고 해명까지 들었고 아니 제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단 상급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한테 고생했단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만 들이댄 제가 야 정말 쪽팔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종숙 장관 회고록에 있다 그러는데 난 그게 순간적으로 해골혹으로 들렸어. 해골혹으로. 알겠습니다. 대통령 전체적으로 준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라고 하는 천군만마 같은 외교부 장관 있고 좀 더 당당하게 악수에 찌그러지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는 총론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오면 된다. 그리고 강론은 장관들이 하는 거죠. 수석들이 하는 거죠.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FTA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오랫동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조바심을 내지 마라. 한 가지 걱정을 더 보태면 아마 트럼프하고는 오히려 넘어가고 다음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 기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도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기자들이 사드 질문 할 수 있어요. 사드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배치 연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할 텐데 그때도 저는 그냥 그걸 피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되 원론적이고 지금 말하듯이 약간 모호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한미 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바로 했다. 그겁니다. 공정하게 의논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박근혜 같으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홍준표 같으면은 밥 먹었어요? 맨날 그러잖아. 뭐 답변할 거 궁하면 또 한 가지 했을 텐데. 발전제 드려요? 또 한 가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들한테 한국 정상들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우리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유쾌한 정숙 씨의 외교의 정상회담 데뷔잖아요. 근데 유쾌한 정숙 씨는 김정숙 여사는 역대 어떤 대통령 영부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요. 그럴 때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또 그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 네. 그러면 아주 밝고 경쾌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누구죠 멜라니아라든가 뭐 또 혹시나 이방카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첫 번째 정상 외교에 이제 대비하는 거라는 건데요. 그것이 미국에게 한미 정상회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요. 더 우리가 보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시진핑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베도 만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적정한 시점에서 또 뭐 북핵 문제 해결 상황을 봐가면서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안 여사도 중국 국민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이설주 거기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악가. 네, 성악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 부인은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뭐 한국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가수하고 한때 연분도 뿌렸어요. 그렇지.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북아시아에서의 영부인들의 어떤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미국에 가서 외교 무대에 데뷔한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정상회견을 할 때 우리 또 유쾌한 정수 씨가 정상회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인만 데리고 가지 말고 저는 이 중국이나 일본 갈 때는 한류 스타들도 문화사절로 가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하고 한미 동맹이 좀 더 굳건히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봉주의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